저는 올해 74입니다. 손톱만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박정희라고 하죠. 작은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손주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벌써 3년. 큰아들은 부산에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작은 아들만이 가끔씩 안부를 물어왔거든요. 그래도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겠니? 시골이 편한데. 엄마,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진이는 11살 손주였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보는 그 아이가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묻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 달만 가볼게. 민수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짐을 쌀 때 가장 먼저 챙긴 건 남편이 만들어준 낡은 바느질 상자였어요. 어디 가든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는 오래된 바늘과 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히려고 사놓은 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글바글했고 지하철 타는 것도 신기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고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안내해 줄 때 정말 큰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도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진이가 달려나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수진이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첫날 저녁엔 정말 행복했어요. 진이 옆에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민수가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하고 말해주고 시골에서 혼자 먹던 저녁보다 몇 배나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수진이가 어머니, 아침에 진이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물론 기꺼이 해주었죠. 손주 도시락 싸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다음엔 어머니, 저녁 반찬 준비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요. 이런 부탁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상자는 아직 방 장롱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가끔 그 상자가 눈에 띌 때마다 왠지 모를 그리움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진이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아침밥 준비, 설거지, 빨래까지. 시골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퇴근하며 말했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일 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저녁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도 시간 되실 때 좀 해주세요. 처음엔 그래, 그럴게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제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제가 앉던 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머니, 거실이 좀 좁아서요. 의자는 방에 두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참 서글펐어요.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현관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너희 집 할머니 냄새 난다. 어쩔 수 없잖아.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엔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두 아들을 키울 때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였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걸까요? 화장실 가려고 밤에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처음엔 한 달만 계시기로 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 건데 하지만 진이도 불편해하고 나도 솔직히 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제 손길이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않았거든요. 엄마, 밥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있을 때 처음으로 바느질 상자를 열어봤어요. 오래된 바늘들과 색색의 실, 그리고 아이들 옷 만들려고 사놓은 천 조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예전에는 이 바늘과 실로 아이들 옷도 만들고 이불도 깁고 남편 양말도 꿰매 주었는데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세탁기는 저희 옷만 빨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빨래는 여기 작은 세탁기에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세탁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빨래용 미니 세탁기였어요. 빨랫감이 많으면 여러 번 돌려야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 그럴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정말 서러웠어요. 빨래까지 따로 하라고 하다니.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서 바느질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바늘을 손에 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25살 때였나. 저는 버스 안내양으로 일했어요. 그때만 해도 버스에 안내양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 착용해 주세요. 하고 안내 방송도 했죠. 그 유니폼을 제가 직접 수선했어요. 기성복이라서 몸에 맞지 않았거든요. 바느질로 허리도 줄이고 소매도 적당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내양들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혜 씨, 손재주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 입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버스기사 아저씨도 우리 정의가 제일 멋있어. 하고 칭찬해 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저는 척척 해냈거든요. 바느질뿐만 아니라 계산도 빠르고 승객들 응대도 친절하게 잘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들 옷은 다 제 손으로 만들어 입혔어요. 기성복사 입히는 집 아이들보다 우리 아들들이 훨씬 깔끔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이 내는 손재주가 남달라 하고 감탄했어요. 남편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주고 이불이 해지면 새천을 대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빨래도 따로 하라고 하고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우울했어요. 예전 같으면 정성껏 만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대충 했습니다.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애를 쓰겠어요. 엄마,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하고 연신 사과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별말은 안 했어요. 진이만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서운한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바느질 상자 안에서 오래된 도시락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서 보내려고 만든 거였어요. 예쁜 꽃무늬 천으로 정성껏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자기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옆집에 사는 윤 여사를 만났어요. 71살이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에요? 요즘 통 못 봤네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요. 윤 여사는 혼자 사세요.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혼자 지내신다고 했어요. 같이 차나 한잔해요. 혼자 다니기 심심했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윤 여사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우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되죠.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하고 바빠 죽겠어요. 정말 그래 보였어요. 윤 여사는 스마트폰도 척척 잘 쓰시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드님 댁에서 잘 지내시죠? 효자를 두셨네요. 글쎄요.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 있어요. 처음엔 좋은데 시간 지나면서 서로 부담되는 경우. 저도 큰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딱 한 달만 있어 봤어요. 그리고 나와버렸죠. 왜요? 며느리 눈치, 손주들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이 나이에 누구 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누구 밑에서 살 수는 없다는 말이요. 맞아요. 저도 한때는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무서우면 뭘 해요? 살아야죠. 그리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윤 여사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자유로울까?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대로 계속 여기 있으면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지. 엄마, 오늘 반찬 맛있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이 예전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윤 여사가 한 말을 되새겨 봤어요. 이 나이에 누구 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하지만 아침엔 어김없이 일어나서 진이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괜찮다. 약은 드세요. 약국에서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집에 있는 걸로 먹을게.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약은 알아서 챙기시죠.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아픈 어머니를 두고 그냥 출근하는 아들을 보니 서글펐습니다. 수진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녁 반찬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이 먹을 것만이라도요. 몸이 좀 안 좋은데. 아, 그러시구나. 그럼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진이가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도 나가버렸어요.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어요. 부엌에 나가서 국을 끓이는데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팔을 썰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밥을 해야 하고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고. 그때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두 아들이 중학생일 때였는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을 알아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민수가 엄마,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하고 부엌에서 끙끙거리며 라면을 끓여준 기억이 났습니다. 큰아들도 엄마, 괜찮으세요? 약 사올까요? 하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프면 온 집안이 걱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불을 줄이고 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눈물 때문에 짠지 단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왔어요. 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진이 왔구나.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좀 늦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이가 제 이마를 만져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밥 먹자. 저녁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이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 국 맛있어요. 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더 올라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바느질 상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오래된 도시락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그 보자기를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이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제 삶의 목표였고,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치 보고, 조심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몸이 조금 나아져서 윤 여사와 시장에 갔어요. 감기가 다 나은 건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어머, 정혜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며칠 감기 앓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주니까 더 서러웠어요. 아이고, 그럴 때가 제일 외로워요. 저도 혼자 살면서 아플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봐요. 전세 나온 집 있네요.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단독주택이 보였어요. 2층 집인데 그리 크지 않고 마당에는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전세 있음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참 예쁜 집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죠? 조용한 동네고 시장도 가깝고 혼자 살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집이 멀어졌지만 자꾸 눈에 밟혔어요. 마당에 국화꽃이 특히 예뻤거든요. 노란색, 분홍색 국화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 혹시 전세 얼마나 할까요? 글쎄요, 저 정도면 그리 비싸지 않을 거예요. 요즘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싸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가진 돈으로도 가능할까? 남편이 남겨준 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집 생각이 계속 났어요. 국화꽃 핀 작은 마당, 조용해 보이는 동네, 거기서 혼자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마당에 꽃들한테 물도 주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바느질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집이 떠올랐어요. 윤 여사 말대로 혼자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자유로울까? 무섭지는 않을까? 며칠 뒤 윤 여사가 전화했어요. 정희 씨, 혹시 그 집 정말 관심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보증금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얼마나 하는데요? 3천만 원이면 된대요. 월세는 없고요. 집도 깔끔하게 수리해놨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 적금이 4천만 원 정도 있고 제 통장에도 돈이 좀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갈래요? 윤 여사가 물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해요. 어떤 집인지. 그 다음 주말 윤 여사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고 집도 아담하니 깔끔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참 좋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 안도 둘러봤는데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특히 큰 방에서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아주머니가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 여사가 말했어요. 나였으면 당장 들어간다. 정말 좋은 집이에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적응되면 정말 편해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 집을 계속 생각했어요. 마당의 국화꽃들, 조용한 동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요. 어느 날 민수와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통장을 정리해 봤어요. 남편 적금 4천만 원, 제 적금 2천만 원. 충분했습니다. 3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짐을 생각해 봤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바느질 상자. 그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뭘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진이가 물었어요.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에요? 진이는 할머니가 없으면 섭섭하겠지. 당연하죠.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진이가 제 팔을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윤 여사에게 전화했어요. 그 집 말이에요. 한 번 더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어머, 진짜 관심 있으세요? 좋아요, 언제든지. 이번엔 혼자 가봤어요. 집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국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계약하실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나갈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런데 아무래도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놀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민수 가족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난 집에서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 그럼 혼자 계시게 되는데. 괜찮다. 혼자 있는 것도 좋아. 사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여행 떠나기 전날 밤, 조용히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들만 넣고 바느질 상자는 따로 챙겼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진이 그림도 한 장 가져갔어요.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진이가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하고 준 거였거든요. 그 그림을 보니까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챙겼습니다. 편지도 썼어요. 식탁 위에 놓을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그리고 사랑하는 진이에게.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으러 간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고마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진이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거구나.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바느질 상자를 열어봤어요. 오래된 바늘들과 실들, 그리고 그 도시락 보자기. 이제 이것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캐리어 하나와 바느질 상자, 그리고 진이 그림을 들고 말이에요. 식탁 위에 편지를 놓고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가고 점점 조용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기사님께 말씀드리고 내렸습니다. 마당에 국화꽃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왠지 따뜻했어요. 첫날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조용한 집,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누구 부탁도 없고, 이상했지만 좋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 속으로 저절로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간단한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런데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오랜만에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진이 그림을 거실 벽에 걸었어요. 할머니를 그린 그 그림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윤 여사가 놀러 왔어요. 어머, 정말 해내셨네요. 집도 예쁘고 정희 씨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럼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며칠 뒤엔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손바느질 좀 아세요? 저희가 수업을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건 좀 해봤어요. 그럼 한번 와보세요. 어르신들이 바느질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노인정에 가서 손바느질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희 선생님 손재주 정말 좋다 하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버스 안내양 할 때 동료들이 칭찬해 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왜 갔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 편지를 읽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샀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부터 일기를 쓴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정희로 산다.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마당에 나가서 국화꽃들한테 물을 줬어요. 가을이라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년 봄엔 뭘 심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바느질 상자를 열었어요. 오래된 바늘과 실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만들어 볼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박정희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다고. 저는 이제 진짜 박정희로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